명암도 동시 발생 행렬을 사용한 지문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흔히 바이오매트릭스라고 부르죠. 생체 인증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채 인식을 하거나 안면 인식, 음성 인식, 그리고 정맥 인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생체 인증 방법은 지문 인식인데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종류의 지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거부감도 덜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생물정보학의 일종으로 이렇게 다양한 지문들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분류기를 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라고 부르는 FIS라고 부르는 이제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지문 인식 시스템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Fingerprint Recognition이라고 해가지고 지문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인식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을 인증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시스템 기반으로 어떤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이제 인식한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거치게 됩니다.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전식 방법입니다. 자, 손가락을 봐보시면 지문이 있을 때 그 지문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을 연결한 선이 바로 융선이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골이에요, 골. 근데 이렇게 굴곡이 있을 때 이 굴곡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생성하는 그 정전기의 정전 용량이 달라지게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T자 모양의 유닛들이 바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굴곡에 의해서, 지문의 굴곡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전 용량의 차이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지문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초음파식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 뭐냐 하면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이제 디스플레이 아래에 놓여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이제 손을 딱 대게 되면은 그 초음파 센서에서 나오는 초음파가 이렇게 나와서 손에 굴곡에 맞고 튕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가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 차이를 가지고 이제 지문의 모양을 인식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바로 광학식 방법인데요. 이렇게 빛을 비추는 광원이 있고 센서가 있으면은 빛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정도, 그러니까 빛의 양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굴곡이 있는 쪽에는 덜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지문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지문을 이제 분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한 세대에 걸쳐서 이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겔톤 헨리 핑거프린트 레코그니션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문들을 나타내는 모양인데요. 이 지문이 고른 확률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지문들이 많긴 하지만 특정한 지문이 굉장히 낮은 확률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무시하다시피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킬 모델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가장 대표적인 지문들을 사용할 건데요. 각각 차례대로 왼쪽부터 궁상문, 와상문, 요측 재상문, 우측 재상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분류한 지문도 이렇게 2번과 3번, 즉 와상문과 요측 재상문이 거의 전체 이제 분포의 94%에 달하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른손이나 왼손에 있는 지문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2번이나 3번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해 드린 부분은 이제 지문의 모양, 그러니까 이제 지문의 이제 이 굴곡 선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요즘 가장 이제 대세인 방식으로
texture based FIS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지문에 있는 이 지문의 어떤 질감을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일단은 크게 6가지를 써놓긴 했지만 이 6가지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조잡한 정도, 그리고 대비, 그 명암 대비, 그리고 방향성, 순형성, 규칙성, 거칠기, 이렇게 6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시 발생 행렬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요. 귀가 쓰기 조심해야겠네요. 자, 우선은 영어로 쓰면은 co-occurrence matri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 발생 행렬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우선은 제가 여기 간단한 영어 문장을 하나 준비했는데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라는 문장이 있죠. 이 점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하나 딱 찝는 겁니다. 뭐 goodbye나 and, I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 가정했을 때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어 문제 풀 때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단어 주변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알면은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로부터 이제 파생되어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있을 때 뭐 I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I라는 단어 주변에 어떤 단어가 위치했는지를 가지고 I가 어떤 뜻이구나 라고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포를 간단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간단화하는 방법으로 행렬을 만드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횟수를 세가지고 그 횟수들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볼까요 한번? you 같은 경우에는 you 주변에 어떤 단어가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you는 없고 say가 하나 있네요. goodbye도 없고 and도 없어요. I도 없고 hello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반면에 say를 볼까요? say 주변에는 you가 있죠. goodbye도 있습니다. 근데 say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ay 주변에는 I도 있고 hello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횟수를 다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렬을 만드는데 이 행렬을 이제 파이썬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num파이를 가지고 코드를 짜서 이렇게 실행을 시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you에 대해서 you 주변에 say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고 say 주변에는 you나 goodbye가 있고 goodbye 주변에는 say나 and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이 시행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한 시행은 딱 특정한 단어를 골랐을 때 그 단어의 주변에 딱 한 칸에 위치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단어에 대해서만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거리를 윈도우 사이즈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한 윈도우 사이즈는 1인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뭐 더 긴 문장이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이 설정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시 발생 행렬이 있으면은 이 행렬을 각각의 이제 행렬의 값들이 있으면은 그 값들의 총합으로 나눠주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총 값들의 합이 14였으니까 14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이제 행렬이 표현될 수 있겠죠. 이제는 PMI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우선 이제 PMI는요 영어로 Pointwise Mutual Information이라고 쓰고 한국말로는 상호 정보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PMI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은데 이 PMI가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자, 저희가 지금까지 해봤던 시행으로는 단순히 뭐 어떠한 이유 없이 그냥 단어의 발생 횟수만 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의미를 추론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나 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그 옆에 있는 단어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미 없지만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PMI는 그냥 척도예요. 척도. 이름도 그냥 상호 정보량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단어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막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식을 척도로 정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x는 뭐냐? 여기서 보면 px, py, pxy가 있는데 px는 문장에서 x라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입니다. 그럼 py도 문장에서 y라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이겠죠. 근데 pxy는 뭐냐면 x와 y가 함께 등장할 확률이에요. 같이 붙어서 아까 그 파라미터에 의해서 붙는다는 정의가 정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같이 붙어서 등장할 확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cxy가 있고 cxcy가 있는데 cxy는 횟수예요. 횟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n이 전체 단어라 생각하면은 이 횟수를 전체 횟수로 나눠주면은 확률이 되겠지. 그래서 이 확률을 의미하는 식이 되겠고,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쓸 수 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PMI the car가 너랑 커가 있고 PMI car drive가 있어요. 자, 근데 PMI the car과 PMI car drive가 아까 위에서 말했던 대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값이 이것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럼 작아질 수 있냐 이겁니다. 자, P the car가 P car drive보다 더 크죠. 문장에서 car이랑 drive가 같이 등장할 확률보다는 너랑 car가 같이 등장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the car이라는 이제 구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 크기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P the가 P drive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값을 비교했을 때는요, 더 이 값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 PMI라는 값에는 문제가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두 단어의 동시 발생 횟수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로그 2의 0인데 이 값은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PMI라는 값을 도입합니다. 포지티브 PMI고요. 이 값은요, 0이랑 PMI XY 중에서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0 혹은 PMI XY 값을 가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음수일 경우에도 0을 처리한다고 이제 적어놨고,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던 원시적인 동시발생 행렬이 있고 PPMI 행렬이 있는데 이 두 값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위의 정의로부터 PPMI 행렬의 유닛들이 대다수가 0이잖아요. 보시면은 거의 다 0이죠? 보시면 이렇게 0, 0, 0, 0, 0, 그죠? 근데 이러한 0으로 이루어진 행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각종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간과하지 못하다고 표현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이 사진 기반, 즉 이미지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 인식 퍼셉트론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식만 써놨어요. 보시면 이제 X하는 행렬이 있을 때 U, S, V라는 세 가지 행렬을 분해한 뒤에 이 분해한 행렬에 대해서 처리를 거치고 데이터를 슬라이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0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직접 쓰게 될 명암도 동시발생 행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영어로는요, 아까쯤에 똑같아요. 그레이 레벨만 붙었어요. COM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진을 가지고 직접 이 GLCM을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사진 자체의 픽셀도 너무 많을 뿐더러 잡음도 많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센서를 통해 얻은 원시적인 이 사진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잠깐 확대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있을 때 여기 보이신 대로 이 점들이 있잖아요. 이 점들, 흰색 점들이 보이죠? 이 점들이 다 잡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값 필터링이라는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영어로는 미디안 필터링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일종의 블러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을 이제 점이 아닌 픽셀로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거치게 되면은 보시는 대로 훨씬 더 매끄럽게 픽셀이 잡힌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우리가 전체 사진을 다 쓸 게 아니에요.
특정한 부분, 즉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만 쓰는 게 효율적이겠죠. 때문에 관심이 있는 영역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도식화 및 단순화 작업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이미지 중에서 실제로 구분 가능한 지문이 있는 영역만 고려하는 거죠. 근데 이 관심 영역에 가져야 할 조건이 몇 개 있겠죠. 모든 사진, 즉 다양한 지문 사진이 있을 때 특정 위치를 잡았을 때 그 잡은 위치에 대해서 모든 지문이 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때문에 모든 사진에 가장 동등하게 적용되는 관심 영역을 정하고, 이 영역을 이제 도심을 기반해서 추출하는 방법이다 해서 도심 기반 추출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도심은 이니셜도 C라고 쓰고요. 왜냐면 센트로이드의 약자이기 때문에 C라고 쓰고, 도심의 좌표는 CR,CC라고 씁니다. 근데 이 CR,CC를 가지고 이제 도심을 구하는데 그 식이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보시면은 이 N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이미지가 다 지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중에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포함된 픽셀의 개수의 합이 바로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K랑 CK가 있는데, RK랑 CK는 각각 K번째 픽셀의 행과 열 좌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행과 열 좌표를 말하고, 때문에 이제 이 C도 이러한 좌표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심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이제 도심이 바로 여기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도심에 대해서 180 곱하기 180의 크기로 이 부분만 이제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쯤에처럼 도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싶은 부위를 이제 확정을 지었죠. 그럼 그 특정을 지어놓은 그 영역에 대해서 각 픽셀이 있을 텐데 그 픽셀의 발생 빈도를 정의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픽셀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잠깐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픽셀이 있는데 픽셀마다 명암비가 조금씩 다르죠. 때문에 이 명암비를 가지고 저희는 그 픽셀의 구분을 지을 거예요. 아까 1과 0처럼. 그래서 이제 정의 방식은 아까쯤에 px, y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변수가 좀 다양하게 됐죠. 우선은 아까 그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d와 각도 z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픽셀이 가지고 있는 명암도를 i랑 j라는 변수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때는 p, i, j, d, z라고 쓰고, 이 식을 쭉 쓰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 샵을 의미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픽셀에 대한 동시 발생 빈도수예요. 즉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발생 빈도수, 이 두 픽셀에 대해서 발생 빈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LR 곱하기 LC는 픽셀 좌표 공간을 얘기합니다. 아까 R과 C가 행과 열이었죠. 그래서 행렬 공간을 의미하고, I 함수는 픽셀의 명암도를 이제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을 기반으로 이제 발생 빈도 확률을 이제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p 함수에 대한 식을 구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p 확률을 정의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다 다르죠. 그것 때문에 그 지문 크기도 다 다르게 되고, 그 지문에 해당하는 영역의 픽셀의 수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관심 영역에 해당하는 픽셀 수도 달라지게 되고, 각각의 이미지별로 픽셀 수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다 똑같은 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전처리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해당하는 영역 외에, 그러니까 내외로, 그러니까 전체 지문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 지문 영역에 해당하는 픽셀의 쌍개수로, 그러니까 짝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많으면 더 많은 수를 짝을 지어가지고 줄이는 거죠, 픽셀의 수를.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정규화를 해가지고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식을 거치게 돼서 다 동등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그 명암도를 가지고 확률 빈도수 함수를 구했죠. 그래서 그 확률 빈도 함수를 정규화까지 다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각각의 픽셀을 가지고 그 지문의 특징을 비교한다 했잖아요. 지감적 특징들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6가지의 지감적 특징들을 써놨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가 6가지 대표적인 특징들을 써놨고, 이 특징들에 대한 특징 요소들을 구할 거예요. 값으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F1, F2, F3, F4, F5, F6라고 했을 때 이 특징 요소를 다 구해준 뒤에 이 특징 요소들을 가지고 특징 벡터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벡터들에 대한, 각각의 이제 픽셀들에 대한 특징 벡터가 나오겠죠. 이 특징 벡터는 뭐냐면은 특징이 이제 하나 이상일 때,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수치값을 가질 때 그것을 이제 뭐 n개의 수치값을 가지게 되면은 n차원 열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소들을 벡터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징 벡터 F6라 쓰면은 F1, F2, F3, F4, F5, F6라 쓸 수 있고요. 이 값들은 각각의 벡터에 대한, 각각의 픽셀들에 대한 고유한 값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웨이블릿 변환입니다. 웨이블릿 변환은, 자, 우선 저희가 쓰는 이제 웨이블릿 변환은 차원수가 2인 2차원 웨이블릿 변환이고요. 비교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제 퓨리의 변환이겠죠. 퓨리의 변환하고 웨이블릿 변환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가 x축은 시간 분해능, y축은 주파수 분해능인 그래프가 되겠고, 보이시는 이 실선들 있죠? 이 실선들이 바로 각각의 입력값을 분해했을 때 그 분해한 값들을 구분하는 창들입니다. 창들. 그래서 이제 이 창들의 너비 가지고 이 분해능을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창의 넓이가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 퓨리의 변환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분해능은 더 짧고 시간 분해능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해능의 차이를 가지고 적절하게 타협점을 잡았어야 됐어요. 원래 고전적인 방식이 이제 퓨리의 변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웨이블릿 변환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분해능은 그냥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이렇게 필요한 대로 분해능을 설정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퓨리의 변환을 개선해서 나온 방식이 바로 이제 웨이블릿 변환이다 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웨이블릿 변환을 실행을 할 건데, 일단 이 웨이블릿 변환이 퓨리의 변환에 이제 비교되는 점이 바로 기저함수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기저함수라는 것은 이제 퓨리의 개수랑 마찬가지로 웨이블릿 변환도 웨이블릿 개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변환을 실시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웨이블릿 개수가 정해지게 되면 그 웨이블릿 개수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분해를 통한 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웨이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기저함수로서 어떤 이제 이미지나 신호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고,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STFT 했죠. 단시간 퓨리의 변환,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방법이랑 마찬가지로 이 STFT 같은 경우에는 사인 함수로 분해를 했잖아요. 그에 반면에 웨이블릿 이제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저함수, 즉 웨이블릿 모함수를 이용해서 신호를 쪼개고 이미지를 쪼개고 표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방식 또한 STFT와 마찬가지로 시간 주파수 축에 대해서 유연하게 되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적당한 주파수에 대해서 분해능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런 비교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기저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인 함수보다 훨씬 복잡한 함수로도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화질의,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서 이 지문 이미지를 변환을 시킨 결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진행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때문에 퓨리의 변환과 똑같이 적당한 주파수 간격으로 이제 측정해서 얻은 웨이블릿 개수를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4가지의 웨이블릿 모함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개수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가지의 서로 다른 모함수를 가지고
5번의 웨이블릿 분해를 실시했고, 이때 이 웨이블릿 개수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고요. 이 식에 대해서 수평, 수직, 대각 방향의 세 성분에 대해서 분할을 진행했고, 그 진행한 세 성분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이제 웨이블릿 분해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총 5번 실시했고, 그 지금 실시하는 성분의 방향의 가지수가 3가지죠. 따라서 이 웨이블릿 모함수를 통한 변환의 결과물로 얻어진 벡터의 크기는 3 곱하기 5는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가 15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쯤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특징 벡터를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특징을 저희가 구했을 때 이렇게 2가지 특징을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Fij는 아까쯤에 그 뭐였죠? Pij dz라고 쓰였던 그 확률 있잖아요. 그 동시 발생 행위로부터 구했던 그 확률을 가지고 각 특징들별로 구했던 특징 요소를 말하고, FWK는 W가 바로 웨이블릿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그 벡터의 크기가 15였으니까 1부터 15까지 이제 구해주는 건데, 웨이블릿 변환으로부터 구했던 특징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 요소를 넣어서 이 특징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그 Fij에 대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한 거예요.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명암에 대한 그 척도를 정해놨고, 제2로 척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척도를 정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의미 있는 값은 아니고 그냥 정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의 개수를 쭉 보면은 총 39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 벡터의 크기는 39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 특징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 분류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징 벡터까지 다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특징 벡터를 가지고 드디어 지문 인식기, 즉 지도적 학습 기반 분류기를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제 지문 인식기잖아요. 이 지문 인식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층 퍼셉트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쓰는 인공신경망인 3층 퍼셉트론입니다. 3가지 층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바로 인풋 레이어, 입력층, 히든 레이어, 은닉층,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 출력층이 있어요. 이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뇌를 모사한 기계학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구했던 특징 벡터들이 이제 입력값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구해놓은 특징 벡터를 이제 입력값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히든 레이어, 은닉층에서 이 가중치를 다 부여합니다. 각각의 벡터들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함수를 통해서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제가 쓴 이제 활성함수는 바로 시그모이드라고 알려져 있는 함수예요. 시그모이드. 그래서 이제 함수의 개형은 뭐 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한 방식으로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이고요. 네. 역전파 알고리즘까지 써가지고 이제 퍼셉트론을 구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흔히 우리가 이제 SVM이라고 부르는 Support Vector Machine이라고 부르는 이제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 이진 분류를 하잖아요. 이진 분류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이퍼플레인입니다. 하이퍼플레인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어떤 데이터가 놓여 있는 그 공간보다 한 차원 더 작은 이제 평면을 골라서 그 데이터를 2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플레인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머신러닝의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SVM인데, 이 SVM이 이 하이퍼플레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잡는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SVM에서 사용하는 서포트 벡터들의 어떤 여백 같은 거를 고려해가지고 훨씬 더 이제 일반적인 하이퍼플레인을 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 SVM을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SMO가 가장 유명하겠죠. 근데 이 SVM으로 해결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SVM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상태입니다. 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바깥에 있는 데이터와 안에 있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이 하이퍼플레인을 잡기가 어렵죠. 이거 어떻게 잡더라도 굉장히 애매하게 슬라이싱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kernels tree 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 이 kernels tree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각 데이터들의 위상차를 부여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놓여있는 이 공간을 한 차원 더 늘린 상태에서 하이퍼플레인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뭐 사용하진 않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 지문에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지문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 특징 기반 지문 분류기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